오늘의 3인방 중 첫 번째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인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까지 이번에 막말을 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 기억하시죠? 윤미향 전 의원이 후원금을 횡령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입니다. 이용수 할머니.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된 돈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다. 결국은 대법원에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용수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문제 제기가 옳았던 것이죠. 자, 근데 그때 당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정부를 훔집내려는 액수수작의 일환이다. 할머니의 말 횡설수설에 가깝다. 피해자라고 해서 절대 선일 수 없다. 윤미향 절대 물러서지 마라. 액수수작이랍니다. 액수수작. 결국은 윤미향 의원 후원금 횡령 등이 유죄로 인정돼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 재판이 질질 끌어져서 의원직 임기를 다 채우고 나서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용수 할머니의 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액수수작이라는 겁니다. 액수수작.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는 저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그 이야기가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뭐가 이해가 되지 않느냐. 최동석 처장이 제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일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점수를 쫙 매겼었잖아요. 돌직구에서도 여러 번 나왔잖아요. 정답.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일 그 비난했던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고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객관적으로 네네. 마이너스 113점. 그다음에 마이너스 70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고 예. 문 대통령보다 성적이 좋았던 사람이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가 그 밑에 있고 어쨌든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치판에 들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사람은 요 앞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머리 박고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었단 말이에요. 국민 고통의 원천이라고도 했어요. 아니, 그렇다라고 하면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신 거 결국은 윤미향 전 의원을 공천하고 그랬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결국은 그때 민주당 정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 때는 만약에 그 똑같은 논리였다라고 하면은 최동석 처장은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쳐드리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때는 그거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문재인 정부를 옹호하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뭐 액수수작이라는 막말까지 하더니 지금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 대해서 국민 고통의 원천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기준이냐? 그러니까 한국 정치판이 이 모양이 된 것에 대한 원흉이 거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사람이 일관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이렇고 지금은 이렇고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면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 뭐 민족의 축복이고 하늘에서 낸 천재고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었는데 또 이야기 또 바뀌어질 겁니까? 저는 저런 그 서로에 계속 올라가 있는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인사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그 몇십만 명의 공무원들의 인사를 담당하는 저 자리에 있는 게 합당하다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시는지 저로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양태성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유죄됐잖아요. 의원직 상실형이죠. 박탈형이고 보면 기부금, 보조금, 불법 수령, 횡령이 다 인정됐는데 그러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발언이 틀렸다라는 게 지금 드러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액수수작이라뇨.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죠. 저는 특히 저 이용수 할머니를 제가 대리를 해서 이제 뭐 고발도 진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윤미향 전 의원 고발건을 양태종 변호사님 윤미향 전 의원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위안부 피해자 건. 할머니나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네. 대한 이제 명예훼손권을 제가 직접 맡은 적이 있어서 이용수 할머님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나눠본 적이 있는데 뭐 정신이 또렷하신 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디까지나 저런 발언을 특히나 이제 뭐 아마 윤미향 의원을 이제 보호하고 지지하는 발언의 그런 취지에서 한 걸로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런 위안부 피해 할머님에 대한 저런 식의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인륜을 넘어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피해자가 무슨 절대선이냐, 횡설수설이다, 거의 치매 환자 취급을 한 거잖아요. 힘들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가 어렵게 꺼낸 이 호소를 받고 문재인 정권을 흠집내려는 액수수작이다, 횡설수설이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식의 뭐 인격 모독적인 발언이나 뭐 피해자에 대한 저런 인신공격성 발언은 전 지금이라도 사과를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 발언 자체가 인사혁신처장 일 맡기 전, 공직에 되기 전 일반 민간인 신문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뭐 그걸로 저 과거 발언 때문에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뭐 공직을 맡을 능력이 안 된다라고 연관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봐서 다만 과거의 발언은 사과하시고 지금 인사혁신처장으로서는 이제 직무 능력으로 그 성과를 보여줘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희정 장관님, 그럼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막 막말하고 인신공격해도 괜찮은 거예요? 예, 아무리 과거에 한 발언이라도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이 성범죄 관련돼서는 굉장히 이제 공직사회에서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대표적으로 국제 성범죄 행위예요. 이 위안부 피해 관련돼서는.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다툼하고 알리고 사과 받아내고 계속 일본에서도 교육시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그쪽 진영의 여성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떤 여성 의원이냐. 진짜 그 불쌍한 할머니들에게 들어온 후원금도 착취하고 여성가족부에서 나오는 그 세금도 다 착취하고 그러면서 재판 끌면서 국회의원 임기는 그대로 다 지킨 사람이거든요. 아주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그런 사람을 변호했는데 이게 한 가지 더 보면은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도 그 가해자인데 피해자에 대해서 이 기획된 거다라고 얘기했던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범죄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의 인식이 박원순 사건 때 보여주는 인식이나 이번에 윤미향 사건에서 보여준 인식을 보면 똑같다. 2차 가해, 3차 가해까지 가고 공직사회에서 이렇게 폭력성을 교육시킬 수 있는 자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을 완전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김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또 여가부 장관 하셨으니까 네. 고위공직자로서 이건 부적격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직자들이 의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무 교육 안 받으면은 통과가 안 되고 승진하는데도 통과가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무 교육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인사혁신처입니다. 그런데 인사혁신처장이 과거에 이런 2차례에 걸쳐서 정면적으로 그 공무원들이 윤리 교육 받아야 되는 내용과 반하는 내용의 그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죠. 그래서 단순하게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랑은 안 어울립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사고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나이 관련돼서도 폄훼하고 또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국민에 대해서 폄훼하고 심지어는 같은 진영에 있어서도 폄훼를 했거든요. 그리고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하고 현재 같이 세팅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에 나가서 사과 아닌 사과 발언을 했던데요. 바로 그 국무회의장에 본인이 정치권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저런 인간 때문에 민주당이 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우상호 정무수석, 그리고 무능한 아이라고 표현했던 행자부 장관, 그리고 또 XX 같다고 얘기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자리에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 정부는 뭐죠? 그래서 인사 규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단순 사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는 더 이상 있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정 의원님 의견입니다. 자, 이런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임명장을 줬습니다. 임명된 겁니다. 그 모습 보시죠. 인사혁신처장 최동석입니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임명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임함 2025년 7월 21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해서 X수작 부린다라고 발언했던 사람도 임명해도 괜찮다. 박정호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분의 발언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네,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강선우 우리 장관 후보자 상황과 비슷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언론에서 저런 보도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현 정부로서 굉장히 부담이 있고 지난 대통령과의 그 대화에서도 대통령께서 요점을 말씀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근데 그래서
본인의 거취를 이제 임명장은 나갔어도 이게 계속된다면은 거취를 이제 정해야 될 텐데 거취를 정하라. 예, 문제는 그동안 이진수, 강선우 이렇게 오면서 인사검증 시스템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번질까 봐 대통령실은 걱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부, 국민주권 정부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원한다면 본인의 거취를 정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사실 조금 전에 양태정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반성을 하고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거는 또 인사혁신처장으로서의 그 기술적 측면 또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저런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문제를 일으킨다면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돌직구입니다. 스스로 거취 정하라. 김영진 의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누가 추천했는지까지 보라. 원조 친명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누가 추천했나? 저거. 정청래 의원. 가장 당대표 유력한 인사인데 별로 말하고 싶지 않다. 박범계 의원. 대통령에 부담될 것이다. 친명 그룹 내에서도 부적격이다라는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박정호 의원께서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돌직구까지 알렸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 만나보시죠.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인에 나섭니다. 자, 두 차례 연속 불응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받았고요. 오늘 조금 전이었죠. 지금 호송차가 구치소로 간 것 같은데 영상 들어왔습니까? 네네, 지금 영상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검 차량이 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보였고요. 아직 저 호송차가 밖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그 말은 아마 지금 구치소에서 이 체포영장 집행, 즉 그러니까 강제 구인 절차 중인 것으로 지금 분석됩니다. 정혁준 변호사님, 지금 어떤 절차인가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어요. 체포영장은 체포영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사소송법을 보면은 구속영장 집행에 그 준용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구속영장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구금영장이 있을 수 있고 구인영장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인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구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절차를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준용되는 체포영장 집행 절차를 지금 밟으러 가는 건데 형사소송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검사의 지휘하에 사법경찰 관리가 집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단 구치소에 여러 그 교도관, 옛날엔 교도관이라고 했죠. 그런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이 사법경찰관 특수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경우에는 구치소에서 범죄가 있었을 때만 그런 거니까 과연 법적으로 했을 때는 특검의 수사관들이 가서 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할까 끝까지 그냥 안 가겠다라고 버티면 그러면 물리력을 사용해야 될 건데 그렇게까지 갈 것인가 좀 있으면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으로 연결됩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대통령을 면회하러 가야 된다. 전한길 씨는 문제 없다. 급기야 면접도 볼 수 있다라고까지 한 축은 하고 있고 다른 한 축에서는 이게 말이 되느냐. 끊어내야 된다. 전한길 씨 출당시켜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이 당권 주자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장동혁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저는 계엄이 곧 내란이다. 그리고 계엄이 잘못됐으면 반드시 탄핵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절연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미 우리가 대선 과정에서 사실상 출당 조치처럼 탈당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네. 지금 당 전당대회 기간이든 네. 이후든 간에 면회를 혹시 갈 생각이 있으신지? 저도 지금 사실 면회가 막혀 있습니다. 면회가 막혀 있고 저는 당대표가 된다면 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시점에 면회가 허용된다면 저는 면회를 가겠습니다. 논란입니다. 함께 보시죠. 당내 친한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가 하는데 지금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전한길 씨, 강용석 씨, 그다음에 고성국 씨입니까? 이런 유튜버들
자, 면접을 인터뷰를 한 거예요. 장동혁 의원. 함께 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 강력 조치가 필요하다. 당 떠나라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 탄핵은 반대 모순 아니냐. 계엄이 곧 내란 탄핵은 아니다. 윤과 뭘 더 절연하라는 거냐. 라는 얘기. 대통령 면회 갈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전환길 씨를 감쌌습니다. 전환길 씨 유튜브 출연을 내부도 하셨잖아요. 그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뭐 거기에 나간다고 한 적도 아직 없고요.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전환길 씨가 극우다. 나보고도 극우라는 사람 있죠. 극좌들이 만들어 놓은 이 프레임. 당시 1989년입니다. 정동에 있는 미 대사관절을 난입을 했습니다. 이런 주동자가 정청래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극자고 이런 사람이 반미고 이런 사람이 저보고 극우라는 게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환길 대회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친전환길이다 반전환길이다 이런 프레임 자체가 이제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자 이걸 보고 있는 혁신파 소위 안철수 의원은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좀비 정당 된다. 죽은 것도 산 것도 아니다. 정당에서 파국 맞을 수 있다. 원내외 혁신 후보님들의 용기 있는 출마. 최고위원 좀 나와라 이거예요. 왜 다 가만히 있냐 이겁니다. 정익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기 그 장동혁 의원은 당대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대표가 뭡니까? 당을 이끌어가는 최고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게 당대표잖아요. 그러면 당대표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런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면접을 갖다 봅니까? 뭐 어디 입사시험 칩니까? 예컨대 채널에 입사하려고 임원들 쫙 앉아있는 데 가가지고 면접 보고 앉아있는 겁니까? 당대표는요. 그 유권자들, 쉽게 말하면 당원들, 그다음에 뭐 여론조사에 있으면은 일반 지지자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갖다 얻으면 당대표로 선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이 면접에 응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그다음 백보양보해가지고 저런 면접이 필요하다. 그러면 면접관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은 국민의힘의 원로급 정도 되시는 분들이 면접관이 돼서 이 사람이 당대표감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 당원들을 대신해서 좀 이야기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고성국 씨가 국민의힘의 원로입니까? 성창경 씨가 원로입니까? 아니 강용석 변호사가 국민의힘 원로입니까? 심지어 입당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전환길 같은 분이 국민의힘의 원로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당대표 하겠다는 사람들 면접을 진행한다라는 겁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정도 되면은 거의 뭐 끝까지 막장까지 간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면접은 장동혁으로 끝내고 김문수 후보부터는 뭐 그런 거 안 하는 게 그래야지 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닌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부끄러워지지 않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양태훈 변호사님은요? 저걸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저도 뭐 국민의힘과 다른 정당에 있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아니 국민의힘이 좀 건강한 보수이자 야당으로서 좀 건재해야 여야가 협치도 하고 좀 그 정치 발전이 있을 텐데 저런 식으로 너무 한쪽에 쏠린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를 전혀 맞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점점 지지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도 더 하락세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혁신이 있고 빨리 탄핵을 마무리하고 정상적인 건강한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분들이 전 당대표가 되고 최고위원이 되셔서 좀 국민의힘이 거듭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핫피플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보시죠. 얼마나 더운지 서울 도심에서 바나나가 열렸습니다. 바나나 농장 주인님이 나오셨네요.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이 노지. 그 주말 농장 있지 않습니까? 노원구 주말 농장 노지에서 바나나가 열렸어요. 세상에 한 송이도 아니고 세 송이나 열렸어요. 2년 연속 재배 성공이에요.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제주도에서 단호박이 익어버렸어요. 수확 전에 단호박이 익었다고 합니다. 그럼 저 못 팔아요. 얼마나 더운지 이상기후의 경고등입니다. 잘 경계해야겠습니다. 빗불이었습니다.